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부 문병로 교수입니다. 오늘 임박한 버티컬 시대, AI 시대라는 제목으로 30분간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들의 문명의 역사를 보면 다양한 관점으로 볼 수 있는데 저한테 문명의 역사를 한마디로 요약을 하라면 이 관계 추구의 역사다,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우리 생각을 해보면요, 어떤 단어를 우리가 정의하고자 하거나 설명을 하고자 할 때 다른 단어 없이 설명을 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어떤 개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단어나 개념 없이 그걸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관계에 의해서만 상대적으로 정의가 되고 설명을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지금 이제 AI 혁명을 이끌고 있는 주 플랫폼이 오늘 이야기 많이 할 트랜스포머인데, 트랜스포머는 관계 추구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신경망의 시각 처리를 보면요, 저렇게 이제 아래쪽이 인풋이고 이렇게 레이어가 올라가면서 이제 진행이 되거든요. 그럼 각 레이어별로 이제 각 노드가 담당하는 이미지,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이미지가 어떤 건지 역산을 할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럼 이제 전형적으로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 아래쪽에서는 이런 단순한 패턴들, 사선이라든지 색깔, 뭐 이런 것들, 뭐 평행 가로선, 그다음에 세로선, 뭐 이런 단순한 패턴들이 잡히고요. 그다음에 한 레이어가 올라가면 이런 패턴들의 관계를 통해서 조금 더 추상화된 이미지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더 올라가면은 이제 목적하는 이미지에 가까운 추상화 레벨이 나타납니다. 우리 뇌도 비슷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시각을 받아들이면은 망막세포들에서 이제 이 뒤쪽으로 먼저 보내가지고 처리가 되거든요. 거기 V1, V2, V3 영역이 있습니다. 시각을 처리하는 그 V1 영역을 이제 하나하나 뉴런을 보지는 못하는데 그 영역을 대략 측정을 할 수는 있습니다. 아주 많은 세포들이 내놓는 신호를 그냥 대략 측정하는 건데, 이제 거기서 얻은 결론이 뭐냐면, 이거는 이미지를 직접 저기서 측정한 걸 가져온 건 아니고 설명을 위해서 그냥 가져온 건데, 이런 식의 색깔이라든지 단순한 패턴, 뉴럴넷의 초반에서 형성되는 그런 단순 패턴들이 V1 영역에서 반응을 합니다. 근데 V2, V3로 갈수록 좀 추상적인 이름을 가진 사물이라든지 개념이라든지 이런 데 이제 반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생각은 움직임의 한 형태다. 이제 처음 들으면 좀 생뚱맞습니다. 생각하고 움직임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근데 우리가 가만 생각을 해보면 우리들이 이제 하등 생물일 때 진화의 초기에 아주 중요한 두 개의 위치 감각이 있습니다. 먹이와 자신의 위치, 상대적인 위치를 알아야 굶어 죽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포식자와 자신의 상대적인 위치를 알아야 잡아먹히지 않고 생존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진화를 할 수 있는 기본 요구사항이거든요. 그 위치 감각이 점점 복잡해집니다. 3차원 위치 감각으로 바뀌고, 이제 타이밍의 개념도 들어가니까 4차원 위치 감각이 되고, 그 다음에 대상물들의 질감, 이런 것까지도 이제 포함되니까 4차원을 넘어서는 사실 감각입니다. 공간 감각이라는 게. 그러면 이제 우리 인간이 되기 전까지의 포유류, 영장류의 대뇌피질 대부분이 담당하던 게 공간 감각의 처리입니다. 그럼 이 공간 감각을 대부분 처리하던 대뇌피질 좌측 두엽에서 언어 기능이 창발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완전히 새로운 구조가 나왔을 건가, 아니면은 기존의 공간감을 관장하던 구조가 약간의 변이를 일으켜서 좀 쓸모가 있고 유리하니까 점점 계속 그 방향으로 변이를 일으켜가지고 언어 기능이 창발을 했는가? 100% 후자겠죠. 그러면 언어 기능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의사소통을 위해서 입출력 부분에 해당되고, 그 90%의 아랫부분은 빙산의 하부 구조처럼 고등사고가 자리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공간 감각을 처리하는 메커니즘과 고등사고를 처리하는 메커니즘은 상당 부분을 공유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생각은 움직임의 한 형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새 LLM 대형 언어 모델이 있는데 이게 뭐 문제 해결해도 간접적으로 쓰이고 막 이러거든요. 이 모델을 바꾸어 가지고 파인 튜닝해서 쓸모 있는 걸 만들고 이러는데, 도대체 언어 모델이 무슨 상관인가 문제 해결에, 고등사고에. 인간의 언어 밑에 고등사고 시스템이 크게 빙산의 하부처럼 자리하고 있듯이 이 LLM의 언어 모델 아래도 고등관계 처리 시스템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부터 다른 걸 학습하는데 전이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공통적인 유사한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전이학습이라고 하죠. 그 AI 분야에서는 이걸 Transfer Learning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AI 혁명이 지금 생성하고 최적화로 나누어져 가지고 질주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아시죠, 생성 쪽에. 그다음에 최적화 쪽에 또 많습니다. 그다음에 생성과 AI 최적화에 다 걸치고 있는 주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플레이어들은 생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어떤 플레이어들은 최적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저는 알고리즘하고 최적화 쪽을 전공해가지고 이 지금 AI 관련된 일들을 좀 확장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오른쪽에 최적화 쪽에 속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점점 두 영역이 이렇게 접점이 강해지는 지금 흐름이 있습니다. 프로그래밍도 지금 최적화 쪽으로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생성 쪽도 최적화의 성격들이 많이 가미되고, 그 다음 최적화 쪽에서도 생성 AI 엔진들을 도구로 사용해 가지고 점점 이제 외연을 넓히고 있는 이제 그런 형국입니다. 요새는 1개월이 1년 같은 느낌입니다. 그 지능을 보는 두 관점이 있는데요. 기호주의와 연결주의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기호주의는 지능은 규칙과 논리로 구성된다는 거거든요. 그 옛날 이제 AI 같으면 뭐 전문가 시스템 이런 것들이 여기 속하는데, 이 처음에 이제 시작한 이후로 초반 30년 동안 기호주의의 압승 시대였습니다. 근데 그 무렵에 이제 처음 시작한 이 연결주의, 뉴런의 연결로 이제 이렇게 현상을 설명하고 시스템을 만드는 이게 오랜 암흑기를 거치다가 중간에 뭐 좀 반짝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2012년 이후에 화려하게 부활을 했습니다. AI 1차 AI 혁명이 시작된 거죠, 이때. 그래서 이 이후에 사실 이제 기호주의 대비해서 연결주의가 압승을 거둔 형국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에 1차 AI 혁명이 일어났고요. 저기 이제 위에 보이는 여자분이 버클리 대학의 페이 리 교수입니다. 이미지넷 대회라는 그 화상 처리 능력을 이제 그 평가한 대회를 쭉 만들었는데, 그 대회에서 제프리 힌턴 교수가 20년치의 기술 진보에 해당하는 격차로 우승을 하면서 파란을 일으켰거든요. 1차 AI 혁명이 시작된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때부터 이때부터가 아니죠. 이때 이제 이 무렵에 딥러닝이라는 용어를 이분이 이제 쓰기 시작했고, 실제로 딥러닝이 상식적인 언어가 된 거는 한 2019년, 20년 이로부터 꽤 시간이 지났습니다. 제가 어떤 모임에서 한 2016년쯤에 앞으로는 딥러닝이 굉장히 이제 많이 그런 용어를 많이 듣게 될 거다. 그러니까 참가자들 중에 한 분이 뭐라고 빅러닝이라고 하셨습니까? 그런 정도였습니다. 2017년에 트랜스포머가 나옵니다. 구글 딥마인드에서 구글 브레인에서 나왔죠. 지금 딥마인드하고 합쳐졌는데, 오늘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2차 AI 혁명을 이끌고 있는 주 플랫폼이거든요. 그래서 이 1차 AI 혁명과 2차 AI 혁명의 대표적인 인물을 하나씩 들으려면 제프리 힌턴 교수와 데미스 허사비스죠. 조금 전에 우리 이세돌 사범님 말씀하신 이 데미스 허사비스죠. 이분들이 작년에 각각 노벨 물리학상과 노벨 화학상을 받았습니다. 제가 강연할 때 이 두 사람을 계속 들고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분들이 노벨 물리학상과 화학상을 받은 겁니다. 컴퓨터 사이언티스트들이. 살다가 보니까 별일이 다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19세기 후반 다윈의 진화론 이후부터 컴퓨터의 출현 성수까지 한 이 100년이 인류의 역사상 가장
인류 과학의 역사상 가장 찬란한 100년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2012년부터 시작된 이 AI 혁명 13년이 아마 과학의 역사를 정리해 놓고 나면 이 찬란했던 100년보다 작게 평가되지는 않을 겁니다. 이 찬란했던 100년은 우리 두개골 바깥의 이야기였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AI 혁명은 우리 두개골 안쪽과 상관되는 이야기입니다. 아직 완전히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새 1개월이 1년 같습니다. 올해만 해도 거의 뭐 한 달에 하나꼴로 놀라운 산출물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그 수학적인 논리, 그다음에 알고리즘적 사고 이런 걸 테스트해 놓은 결과를 좀 참고하려고 보니까 그런 벤치마크가 마땅한 게 없습니다. 예. 여러 가지 벤치마크가 정말 많은데, 그래서 제가 알고리즘을 가르치면서 사용하는 시험 문제들을 가지고 벤치마크를 만들었습니다. 이 AI 테스트에 적합하게 워딩도 좀 바꾸고 이래가지고, 예. 그래서 이 5월 달에 7개의 대표적인 LLM들을 가지고 테스트를 했습니다. 제가 직접 손으로 채점을 한 겁니다. 서술형 시험이니까 우리 학생들 시험지 채점하듯이. 그래서 이 제미나이 2.5 프로가 압도적인 차이로 우승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현상을 보고 왕의 귀환이라는 칼럼을 썼습니다. 왕의 귀환 구글이라고. 구글이 전방위적으로 지난 5월에 하여튼 선두로 올라서기 시작했습니다. 이 제미나이 2.5 프로가 압도적인 1등을 할 이 점수가 우리 서울대 학생들 비해서 어느 정도냐 하면 그 학기에 93명이 강의를 들었거든요. 그럼 이제 요 제미나이 한 명 집어넣으면 94명이 되죠. 94명 중에 9등에 해당합니다. 그 제가 성적 준 거를 보니까 A 플러스입니다. 근데 가장 똑똑한 학생들이 듣는 과목 중에 하나거든요, 이게. 자, 3개월이 지났습니다. 8월 초에 제미나이 2.5%는 저기 있습니다. 이 앞에는 2개의 시험이고 이거는 이제 6개의 시험으로 확정한 거라서 점수들은 조금 다릅니다. 그 자리들은 그대로 다 지키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제미나이 2.5% 지난번에 우승했던. 근데 챗 GPT-5가 Think 버전을 내놓으면서 1등을 합니다. 이게 앞에 제미나이가 9등이었다면 이게 한 2, 3등 정도 됩니다. 앞에 한 명 정도 있는 수준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좀 놀라웠던 게 중국 딥식이 제미나이 2.5%에 좀 가까운 수준으로 빅 점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 왼쪽에 빨간색이 탑 티어고 그다음 두 개가 세컨 티어 정도 되고 우리나라의 솔라 프로 2가 서드 티어 정도 됩니다. 요 무렵에 다시 또 구글이 제미나이 프로 딥싱크를 내놓았거든요. 그거하고 같이 테스트를 해보니까 이렇게 됩니다. 다른 거는 앞에 그대로 있고요. 제미나이 2.5% 딥싱크가 93.8로 다시 1등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1등입니다. A 플러스인데도 1등으로 A 플러스를 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 중에 서울대 학생들 알고리즘 들은 학생들 중에 누구도 제미나이 2.5% 딥싱크보다 잘한 학생이 없습니다. 이제 탁월한 박사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풉니다. 포함된 문제들이거든요. 이게 이 NP 하드에서 논리를 제 딴에는 논리를 최대한 어렵게 만들어 가지고 문제를 냈는데 우리 학생들도 이 설명을 잘 하는 학생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정렬 알고리즘도 개선하는 새로운 알고리즘을 만들어 가지고 주고 이런 방식의 개선 알고리즘이 옳게 작동한다는 걸 수학적 기납법으로 증명해라 이랬거든요. 이걸 멋지게 해내는 LLM들이 한 2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추로이드 구조를 이해하고 응용하는 문제를 하나 냈는데 어떤 매추로이드라는 수학적 구조를 주고 어떤 그래프를 주고 이런 성격의 그래프가 매추로이드에 속하느냐, 이 매추로이드라는 수학적 구조를 추상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 설명을 해내야 되고 그리고 이해를 들어줘야 됩니다. 예. 이걸 해냈습니다. 예. 이 8월 전까지는 아무도 이걸 못했거든요. 근데 이 매추로이드 구조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허준이 박사가
필즈상을 받을 때 대수학 문제를 풀기 위해서 사용했던 조합론의 추상적 구조거든요. 예. 5월 달에 역시 구글 딥마인드에서 알파 이볼브가 나왔습니다. 이게 아주 역사적으로 큰 의미를 가진 산출물인데 아직 사람들이 별로 감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진화 알고리즘 기반으로 코딩이나 알고리즘을 그냥 자동으로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이 특징이 뭐냐면 기존에는 그런 걸 이제 진화시키거나 뭐 만들 때 코드를 직접 건드렸거든요. 근데 이 알파 이볼브는 프롬프트를 진화시킵니다. 코드를 직접 만지지 않고 코드를 바꾸는 방법을 진화시키는 지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2년간 수십 개의 난제를 풀었습니다. 그 대략 그냥 생각하면 한 달에 하나 정도의 문제를 풀었다 이렇게 거칠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이 구글에서 했으니까 우리 연구실처럼 GPU 10장 가지고 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뭐 적어도 수천 장, 수만 장 수준일 거거든요. 어마어마한 계산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문제 해결의 장을 최상단으로 이동시킨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알파 이볼버의 프롬프트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프롬프트입니다. 이걸 진화시킵니다. 여기 보면 현재의 코드 내용도 있고 앞에서 좋았던 코드도 있고 여러 가지 제약 조건 뭐 여러 가지 코멘트들이 있습니다. 점점점 해놓은 거는 생략한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방대한 프롬프트를 만들어냅니다. 이 프롬프트의 내용을 진화시키고 이로부터 코드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 하는 프롬프트를 또 만들어냅니다. 이 프롬프트를 LLM이 받아가지고 코드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게 AI 혁명이 생성과 최적화로 되어 있는데 이 알파 이볼브는 이 최적화의 장을 작은 무대를 상향시킨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레벨의 혁명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같은 연구실에서 할 수 없는 연구입니다. 이게 장비가 워낙 많이 필요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AI 혁명을 간단하게 표현을 하라 그러면 저는 은유와 추상의 혁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추상을 이야기할 때 행렬을 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행렬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막 경기를 일으키고 이러기 때문에 최대한 좀 직관적으로 설명을 해보자 해가지고 이제 고안을 한 게 이겁니다. 자, 여기 왼쪽에 5,2, 2차원상의 한 점이 있습니다. 요거를 요 6개의 원소를 가진 두 줄, 세 줄로 되어 있는 행렬을 곱하면 이렇게 저 2차원 좌표 벡터라 그럽니다. 저 벡터를 요 행렬을 거치면 이렇게 3차원상의 한 점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3차원상의 한 점이 되죠, 그죠? 그 행렬은 이런 역할을 합니다. 공간의 변환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공간 여러 점이 이렇게 공간의 변환을 하게 되면 사실 추상화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아까 이제 2차원에서 3차원, 조금 전에 2차원에서 3차원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500차원에서 1000차원으로 보내려면 원리는 똑같습니다. 500줄, 1000줄 되어 있는 행렬을 곱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은 이 행렬을 하나 곱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 이제 뉴럴넷 보면은 전형적으로 저런 선들이 있죠. 저기다 실수 가중치가 붙습니다. 그 하나하나가 이 행렬의 원소입니다. 그래서 500차원에서 1000차원으로 보내는 공간 변화는 50만 개의 원소로 이루어진 행렬 곱셈이 되고요. 우리가 학습이라는 것은 뉴럴넷에서 학습이라는 것은 이 행렬의 원소를 시행착오를 거쳐가면서 조정해 주는 겁니다. 즉 가중치를 조정해 주는 거죠. 근데 이제 뭐 이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에 토큰 표현도 이렇게 조정해 주는 학습이 있는데 그 양으로 보면은 이 행렬이 99.9%입니다. 사실은 양으로 봐가지고. 그래서 이 행렬 곱셈이 하는 일이 추상화고요. 공간 변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단순하게 보면 이 과정은 입력을 받으면 관계 계산과 추상화를 통해서 출력을 내는 일을 반복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 계산을 하게 되는데 트랜스포머에서 예를 들어서 레스토랑과
레스토랑과 이브닝 저기 이제 이 단어의 표현이 팩트로 되어 있거든요. 보통 뭐 512개의 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12점 팩트라고 하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요 한 문장에 있는 단어들, 토큰들끼리 관계 계산을 하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그 벡터 내적이라 해가지고 설고정 곱하기 한 결과를 하면 관계의 크기가 나옵니다. 근데 바로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이 512점 벡터들을 512 by 512 행렬, 이렇게 한 25만 개 정도의 원소를 가진 행렬을 곱해가지고 다른 512차원의 벡터로 만듭니다. 저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행렬을 곱해가지고. 그러니까 다른 차원으로 각각 추상화한 다음에 그 추상화된 상태에서 이 두 개의 관계라는 것은 이 변환된 공간에서의 두 개의 관계로 계산을 합니다. 이게 추상화된 공간에서의 관계로 계산을 해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행렬의 원소들하고 그 다음에 이제 토큰을 표현하는 걸 다 합쳐서 파라미터라고 하는데, 지금 GPT-5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명확하게 밝히지는 않는데 한 1.7조 개 정도의 파라미터를 가졌을 거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옛날 같으면 상상을 못하는 크기입니다. 이게 계산 불가능한 크기인데 지금 이게 이제 가능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실 트랜스포머라는 게 토큰 이제 행렬 가지고 학습을 시키지만 결과적으로는 토큰을 자리 잡아주는 과정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512차원으로 하나의 단어 또는 토큰을 표현한다면은 각각의 단어나 토큰이 512차원에서 가장 자기가 알맞은 점에 자리하는 거거든요. 근데 절대적인 위치는 의미가 없고 자기하고 유사 관계가 깊은 단어는 좀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먼 단어는 멀게 위치하고 이걸 상대적으로 이제 포지셔닝 해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생산적인 일이 가능해집니다. 이렇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아무렇게나 주고 시작합니다. 학습이 진행되면서 비슷한 것들은 비슷한 것들끼리 모이고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뭐 예를 들면은 이런 식으로 쭉 바뀌어서 자리를 찾아가게 됩니다. 학습의 결과로. 자, 그러면 우리가 고등교육은 긴장도 높은 은유를 감지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얼핏 보기에 관계가 없어 보이는 것들끼리의 관계를 감지하는 능력이 강할수록 전문가에 가까워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가장 큰 차이가 긴장도가 큰 은유를 감지하는 능력, 이게 얼핏 비슷하지 않아 보이는 것들끼리의 관계를 포착하는 능력이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 해결 프로그램의 수준도 감지 가능한 은유적 긴장도의 깊이에 좌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한 변환된 공간에서, 추상화된 공간에서의 관계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흐름은 문명의 패러다임 전환이라고 사실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큰 전환인데요. 이제 가장 이 시대에 주목할 그룹을 하나만 들으라면 구글 딥마인드입니다. 이 노벨 화학상 받은 데미스 허사비스죠. 우리 이세돌 사범님을 이겨버린. 여기서 그동안에는 최적화 AI 쪽에 집중을 해왔습니다. 다른 플레이어들이 생성 AI에 난리를 피우고 있을 때 집요하게 최적화 AI에 매달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2019년 이후에는 트랜스포머 없이 놀라운 산출물들을 냈고, 그 이후의 모든 구글 딥마인드의 역사적 산출물들은 다 트랜스포머 기반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게 이제 최적화 AI 집요하게 해오다가 생성 AI까지 탑으로 올라선 겁니다. 구글 딥마인드가. 그래서 구글이 명실상부한 가장 유망한 AI 회사라고 보고, 저는 지난 5월부터 주변 사람들한테 구글 주식 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질문이 실력이라는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또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는 말도 나오고, 어떻게 AI한테 대화를 하느냐 하는 거. 근데 이거 굉장히 의외로 가볍게들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쉬운 기술이 아닙니다. 프롬프팅을 한다는 게. 이 프롬프팅은 이걸 사용하는 사람의 관점이나 수준, 그 다음에 LLM의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합니다. 그걸 반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만간 이 프롬프톨로지라는 학문이 생길 것 같습니다. 느낌에. 지금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는 이야기를 이제 많이 쓰는데 그것보다 좀 더 심화돼 가지고, 그래서 이 프롬프톨로지에는 이제 이 질의응답을 하는 상대방 AI 기술에 대한 깊은 이해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알파 이볼브, 아까 말씀드린 알파 이볼브가 프롬프팅 기술의 극단에 있는 거거든요. 사람이 개입하지 않고 기계가 프롬프트를 만들거든, 진화를 시키거든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엄청난 의미를 가질 거라고 제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하고 있는 프로젝트에서 가장 긴 프롬프트는 프롬프트 1만 만 단어 정도 됩니다. 만 단어 정도 되는 프롬프트를 만드는 과정은 한 수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정말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우리 목적 함수에 맞는 프롬프트가 만들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어려운 기술입니다, 프롬프팅이. 그리고 요새 이제 바이브 코딩 해가지고 AI가 코딩을 해주죠. 이게 이제 자신이 모르는 코드를 모아가지고 큰 패키지가 만들어지거든요. 이러다가 보면 언젠가는 문제가 터집니다. 왜냐하면 테스트를 충분하게 안 하고 계속 모아서 쌓아 올라가거든요. 근데 얼핏 보면은 뭐 대표적인 거는 돌아가는 것 같지만 어딘가 홀이 있을 확률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여럿 모여가지고 이제 문제를 일으키면 문제가 일어난 지점하고 발화점은 보통 거리가 멀거든요, 소프트웨어에서. 이제 그거 따라가면서 발화점을 잡아야 되는데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기가 봐도 이해를 잘 못하는 코드들이 많이 있어서 그 코드 안에는 여러 가지 도메인의 지식들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트러블 슈팅 하는 게 사실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들이 많이 이제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트러블 슈팅을 할 수 있는 사람의 몸값은 앞으로 점점 금값이 됩니다. 희소해지고. 우리 연구실에도 최근에 코딩 에러가 점점 잦아지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디버깅 하는데도 옛날보다 시간이 좀 걸리고요. 근데 하여튼 이제 이런 걸로 인해서 하여튼 AI가 코딩을 하니까 소프트웨어 직군의 일자리가 지금 줄어지고 있죠. 근데 이제 이런 우등제가 등장하면 한동안 실업이 항상 발생했습니다. 산업 재편이 일어나니까.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새로운 직업이 항상 더 많이 생겼습니다. 코딩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까지 코딩이 관여하지 않던 아니면 뭐 형식적으로 관여하던 많은 대부분의 분야들에서 코딩으로 이제 비즈니스가 이루어질 거고 점점 수요는 결국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버티컬 시대가 이제 오고 있습니다. 최근 3년의 AI 혁명의 중심은 LLM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범용 AI들이죠. 근데 이제는 각 도메인별로 특화된 버티컬 AI 시대가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한 3년 정도는 버티컬 AI 시대가 본격적으로 꼽히는 시대일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LLM과 트랜스포머가 버티컬 AI의 부분 엔진으로 사용될 수 있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교육 관련된 프로젝트 하나도 그동안에는 이 목적을 위해서 부분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LLM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난 5월 달에 제미나이 2.5%가 압도적으로 1등을 한 그 시점에 드디어 제가 원하는 수준의 LLM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을 시작할 수가 있게 된 거고요. 그래서 버티컬 AI의 선두는 단연 지금 의료 생명과학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파폴드 2가 포문을 열었습니다. 단백질 3차원 구조를 밝히고 그다음에 뭐 생체 분자들의 상호 예측이 가능하게 되면서 알파폴드 3에서 약물이나 의료 설계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지금은 인실리코 메디슨이라는 부분이 이제 굉장히 활발하게 되고 있고요. 그래서 AI 기반 약물들이 이제 실험실에서만 만든 그냥 컴퓨터로 만든 인실리코 메디슨이라 그럽니다. 컴퓨터에서 만든 그런 AI 기반 약물들이 이제 설계되고 임상에 들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면역 세포의 유전자도 바꾸어 가지고 항원한테 잘 결합을 하도록 만드는 뭐 이런 방식의 의료. 여기 이제 트랜스포머가
아주 깊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트랜스포머의 킬러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 의료 생명과학 쪽에서 지금 이제 포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버티컬 AI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정밀 교육, 정밀 의료, 코딩, 뭐 투자 거의 모든 분야에서 이제 버티컬 AI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겁니다. 크게 두 가지 스타일이 있는데 버티컬 AI가요. 바닥부터 시작하는 게 있고요. 그 분야의 특화된 AI를 만들기 위해서 기존에 만들어 놓은 LLM이나 AI 시스템을 보조 엔진으로 사용해 가지고 하는 방식이 있고 두 가지 이제 계열로 나뉩니다. 이제 우리 연구실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프로젝트 중에는 한 4개 정도는 이 바닥부터 하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전형적으로 우리가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NP 하드 문제들을 최적화하고 그다음에 투자 엔진 만들고 하는 뭐 이런 부분은 바닥부터 그냥 적합한 구조를 만들어야 되고, 물론 트랜스포머 구조를 사용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많은 변형이 필요하죠. 그다음에 LLM 프롬프팅을 보조 엔진으로 사용하는, 조금 전에 이야기한 거죠. 제미나이 프로나 GPT 같은 걸 이제 보조 엔진으로 사용해 잘 프롬프팅을 해가지고 하는 방식. 그래서 알파 이볼브가 이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알파 이볼브처럼 프롬프트를 진화시킬 정도로 큰 장비를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머리로 부딪혀야 되는 겁니다. 좋은 프롬프트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의 아주 좋은 프롬프트를 만드는데 수개월이 걸리고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프로젝트 중에 한 4개 정도는 지금 바닥부터 하고 있는 버티컬 AI고요. 하나는 LLM 프롬프팅을 보조 엔진으로 사용하는 AI, 그렇습니다. 자, 이제 시대가 바뀌었죠. 인간이 주체인 시대에서 AI와 인간이 공생하는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이건 이제 뭐 되돌릴 수 없는 추세가 됐고요. 그래서 이 탑다운적이고 연역적인 방식에서 바텀업적이고 귀납적인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데이터 중심의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아까도 제목에도 붙였지만 이런 혁명들이 은유와 추상의 혁명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 전환을 기술의 전환이라고 말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문명의 전환이라 할 만하다. 문명의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제 강연은 여기까지입니다.